안녕하세요. 포프리쇼가 전하는 세계사 강의 박희숙입니다. 오늘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사르는 기원전 100년 7월 12일 로마에서 태어났고요. 형제는 누나하고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 태어나기 전부터 22살 될 때까지는 마리우스와 술라의 시대였는데요. 마리우스는 민중파의 대표되는 인물이고요. 누미디아의 왕 유구르타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게르만족의 남하를 물리쳤습니다. 또한 군제 개혁을 실시하는데요. 당시에는 우리가 유럽 하면은 옛날에는 징병제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유럽은 지금 다 뭐예요? 지원제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징병제였던 것을 지원제로 바꿨어요. 이게 바로 마리우스가 했습니다. 그래서 군제 개혁을 실시하는데 징병제에서 지원제로 바꿈으로써 실업자에게 군인이라는 직업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군제 개혁을 넘어 사회 개혁을 한 인물로서 서민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요. 카이사르의 고모부이기도 합니다. BC 91년 동맹시 전쟁에서 이 마리우스 휘하의 장군이었던 술라의 활약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이 술라는 이거의 여세를 몰아서 집정관에까지 당선됩니다. 로마의 다음 과제는 오리엔트가 지금의 터키죠. 터키 소아시아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터키 소아시아에 폰토스 왕국이라고 있었는데 폰토스 왕국은 터키가 흑해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흑해 연안에 있는 당시에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폰토스 왕국의 미트라다테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 원정군의 지휘권을 누가 갖느냐가 마리우스와 술라의 권력 투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우스 장군이었다 그랬잖아요. 술라가. 근데 술라가 원정군 총사령관에 선출돼요. 그래서 열받은 마리우스는 호민관 술피키우스와 손잡고요. 평민 집회에서 이 결정을 뒤집습니다. 당연히 술라 열받죠. 그래서 원정군을 꾸려놓은 3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요. 로마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당하게 된 마리우스는 탈출에 성공했는데요. 호민관 술피키우스는 잡혀서 처형당했습니다. 이때 카이사르 12살이었어요. BC 87년 집정관에 술라파 인물이었던 킨나가 선출되는데요. 킨나는 술라에게 반기를 들지 않겠다, 반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충성 맹세를 했는데요. 술라가 원정군을 이끌고 원정지를 떠나자, 로마를 떠나자 가면을 벗고요. 마리우스가 역적으로 몰렸잖아요. 그래서 역적으로 몰린 마리우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법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알게 된 마리우스는 그를 따르는 병사 6천 명과 함께 망명지 아프리카에서 돌아와요. 비참하고요. 굴욕적인 도피 행각을 잊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복수의 화신이 돼서 어마어마한 이런 그 복수국을 벌이는데요. 여기에 카이사르의 아저씨뻘 되는 인물도 고모부의 손에 죽게 됩니다. 왜냐? 술라가 마리우스를 역적으로 규정한 법률에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않은 죄였어요. 86년 집정관에는 마리우스와 킨나가 선출되는데 이 마리우스는 생애 7번째 집정관에 선출되는 명예를 얻었는데요. 임기 시작된 지 13일째 되는 날 죽습니다. 그의 나이 70세, 자연사였어요. 그래서 오리엔트 원정 떠났다 그랬죠, 술라가. 오리엔트 원정 중인 술라는요, 마리우스의 복수국, 마리우스가 죽은 거 다 알고 있었는데요. 오리엔트 문제 해결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었고요. 그동안 로마에서는 킨나의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우스의 후계자를 자처한 킨나는요, 언젠가는 그 원정을 마치고 술라가 돌아올 거잖아요. 그래서 술라가 돌아올 거에 대비해서 대비책을 세우게 되는데 두 가지. 첫 번째, 마리우스의 복수국 이후에 로마의 정치를 안정시킨 거. 두 번째, 마리우스의 손에 죽은 카이사르의 아저씨뻘 되는 인물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워했어요. 원로원 의원들이. 그래서 이 원로원 의원들에게 암묵적인 사과의 표시로
카이사르하고요, 킨나의 딸하고 결혼시킵니다. 근데 이 카이사르는 집안에서 이렇게 혼인을 약속한 약혼녀가 있었는데 파혼하고 킨나하고 손을 잡은 거죠. BC 86년 카이사르 16살, 카이사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킨나는 술라가 곧 돌아올 거를 맞이해서 이 준비를 하던 중에 군단 편성 과정에서 죽게 됩니다. BC 83년 봄 4만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요. 술라가 이탈리아 반도 남쪽 끝 브린디시에 상륙합니다. 상상만 해도 복수전이 벌어질 것 같죠? 네, 칼을 갈고 있었어요. 네, 상륙했는데요. 공화정 로마에서는요, 공화정 로마에서는 아무리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북쪽에는 루비콘강, 남쪽에는 브린디시인데요. 이게 딱 로마의 국경이었어요, 당시에. 이 국경에 도착하면 군대를 해산해야지 군대를 이끌고 국내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수도 로마에서 개선식이 열릴 때까지 로마 성벽 안에도 들어올 수 없는 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술라는 군대를 해산하지 않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마리우스하고 킨나 밑에서 목숨을 건진 술라파 사람들이 점차 술라에게 모여들었는데요. 여기에 나중에 삼두의 일원이 되는 폼페이우스, 크라수스도 끼어 있었습니다. 술라를 맞아 싸울 준비를 하는 민중파는 12만 명, 술라는 아까 4만 명이라고 그랬죠? 누가 이겼을 것 같으세요? 12만 대 4만. 예, 술라가 민중파 12만 명이 정규군이죠. 그리고 술라는 어차피 국경에 도착했으면 군대를 해산해야 되는데 이 법을 어겼잖아요. 반역자죠. 근데 반역자임에도 반역자가 압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술라는 살생부를 만들었고요. 마리우스가 아까 복수국을 펼쳤다면 술라는 민중파를 없애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생부를 만들었고요. 이 마리우스를 부관 참시했고요. 마리우스의 승전비 파괴했고요. 마리우스의 손자까지 살해했습니다. 현상금을 내걸고 밀고제를 택했기 때문에 가족, 친척, 노예까지 가담을 다 했습니다. 살생부의 이름이 오르면 재판도 받지 못하고 재산은 다 몰수당하고요. 살해됐습니다. 살해되지 않더라도 재산은 몰수당했고요. 이 몰수된 재산은 경매에 붙여져서 술라파 주변 사람들은 떼돈을 벌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떼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크라수스예요. 크라수스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 아주 부자가 됐거든요. 그랬습니다. 이 살생부에 카이사르의 이름이 당연히 올랐겠죠. 그런데 아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랬죠. 16살 때. 그래서 아버지도 없는 집의 후계자이고 아직 18살밖에 되지 않았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살려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술라가 어쩔 수 없이 살생부에서 카이사르의 이름을 지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자네들은 모르겠는가? 그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100명이나 되는 마리우스가 들어있다는 것을. 이랬답니다. 그러면서 지웠어요. 지워줬는데 그 대신 살려주는 조건으로 요구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킨나의 딸 코르넬리아와 결혼했다 그랬죠. 아까 킨나의 딸. 그래서 킨나의 딸 코르넬리아와 이혼하라는 게 살려주는 조건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는데 이혼해야 돼요? 근데 카이사르는요,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노합니다. 절대 못한다예요. 왜냐하면 민중파의 지도자를 꿈꾸고 있었는데요. 민중파를 배신할 수 없었고요. 임신한 아내를 버릴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아무리 정권을 쥐고 나를 살려준다 해도 개인 사생활까지 참견할 권리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술라는 아주 격분했고요. 카이사르 잡으러 옵니다. 또 어떻게 살고 봐야죠. 그래서 로마에서 도망을 쳤는데 로마에서 도망간 것도 부족해서 이탈리아 전역을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소아시아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도망 중에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 첫 번째는 술라가 빨리 죽기를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 당시의 대학교는 그리스 수도 아테네하고요, 로도스 섬에 있었는데 귀족 집안의 자제들이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술라한테 들킬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세 번째, 군대에 가는 건데요. 견문도 넓히고 군 경험도 쌓고 숨기도 좋고, 그래서 군대에 지원 입대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레스보스 공방전에서 목숨 걸고 아군을 구한 전사에게 주는 상이라고 하는 시민관이라는 훈장을 받아요. 이거 받고 다른 곳으로 전출돼서 가는데 옮기자마자 로마에서 연락이 와요. 무슨 연락일 것 같으세요? 그렇죠. 술라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로마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왔더니 당연히 엄마, 그다음에 아내 코르넬리아,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처음 보는 예쁜 딸 율리아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카이사르 22살이었어요. 23살 변호사를 개업했는데요. 패배에 패배를 거듭했고요. 4년 전에 술라의 명령을 거부한 젊은이가 이 카이사르라는 게 소문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민중파로 주목받기에 조금 위험하고 시기상조라는 걸 알고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로도스 섬의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로도스 섬으로 가는 배가 해적들한테는 납치돼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서 몸값이 매겨지는데 카이사르에게 매겨진 몸값은 20탈란트였어요. 탈란트는 그리스 통화예요. 근데 당시에 이 로마의 화폐 단위 데나리우스 환산하면 30만 데나리우스예요. 당시에 로마 병사의 1년치 봉급이 70데나리우스예요. 그러니까 30만이니까 얼마 어떻게 돼요? 4,300명의 로마 병사 1년치 봉급이었어요. 그런데 카이사르는 내가 누군데, 니들이 누구를 잡았는데 내가 몸값이 20탈란트밖에 안 돼? 그래서 스스로 50으로 올려요. 50탈란트로. 왜냐하면 이 지중해 킬리키아 해적들이 너무 잔인하기로 유명해서 완전하게 목숨을 보장받으려면 20탈란트로는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돈을 구해오는데 38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 38일 동안 해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라 경호원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해적들을 마구마구 부렸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돈을 구해와서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의 몸이 됐죠. 그리고 나서 자유의 몸이 돼서 풀려나자마자 가까운 밀레토스 섬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밀레토스 섬으로 가서 배를 구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갔고요. 해적들을 격퇴하러 갔습니다. 당연히 50탈란트도 찾았고 해적들의 재물도 나눠 가졌고 해적들은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로도스 섬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1년 정도 유학 생활을 해요. BC 74년 카이사르의 외삼촌 아우렐리우스 코타가 그 오리엔트 비티니아 속주에 속주 총독으로 부임해서 와요. 그래서 1년 유학 생활을 접고요. 외삼촌이 있는 비티니아로 갑니다. 근데 이 외삼촌은 정치개혁 전문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치는 잘했어요. 그런데 속주 총독으로서 정치보다는 군사에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정치만을 좀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폰토스 왕국의 미트라다테스가 쳐들어오자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속주 총독 공석이죠. 그래서 이때는 술라파 인물인 루쿨루스라는 사람이 파견되는데요. 술라파잖아요. 자기 외삼촌이 있어서 왔는데. 그래서 갈 곳이 없죠. 붕 뻗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로마에서 연락이 오는데 제사장에 임명됐다는 연락을 받고요.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카이사르 나이 27살이었어요. 그래서 이후 31살이 돼서 회계감사관에 선출되는데요. 회계감사관 근무지는 지금의 스페인 있죠. 스페인은 이제 에스파냐라고 불렀는데 로마에서 먼 곳, 그 다음에 로마에서 가까운 곳에서 먼 에스파냐, 가까운 에스파냐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근무지는 먼 에스파냐 지역이었는데요. 이 31살 이때까지 카이사르가 진 빚, 부채가
아까 그 50탈란트, 20탈란트 가격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시죠? 이때는요, 31살까지는 1300탈란트였습니다. 31살 이때까지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졌을까요? 카이사르가 빚진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예요. 옷값, 책값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책은 파피루스에 사람이 손으로 다 쓴 이 두루마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필사했기 때문에 아주 비쌌어요. 그래서 책값이 많이 들었고, 두 번째는요, 친구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명문가 집안에는 반드시 있는 클리엔테스 관계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애인들에게 주는 선물값이었는데요. 카이사르의 아주 유명한 애인이 두 명이 있죠. 초반부에는 세르빌리아, 브루투스의 엄마 세르빌리아가 있고요. 후반부에 이집트 갔다 오고 나서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유명한 두 명의 애인이 있는데, 이 세르빌리아에게 어떤 선물을 했어요. 어떤 선물을 했는데 이 선물의 가격이 당시에 팔라티노 언덕의 호화 주택 두 채 가격이었대요. 지금으로 치면 강남의 아파트 두 채 가격이에요. 이게 뭘까요, 선물? 진주. 진주예요. 카이사르가 세르빌리아에게 선물한 진주의 가격이 당시에 팔라티노 언덕의 호화 주택 두 채의 가격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 애인들에게 주는 선물값으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럼 카이사르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지 못한 미스테리가 하나 있는데요. 카이사르는 왜 그렇게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며 그 여자들 가운데 아무한테도 원한을 사지 않았대요. 이게 지금까지도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의 미남의 기준은요, 단정한 용모, 그다음에 얼굴은 여자 얼굴이었대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여자 얼굴, 그러니까 꽃미남? 네, 그거였대요. 2000년 전에도 로마에서. 근데 이런 남자들 로마에 수두룩했대요, 당시에. 그런데 이런 남자들 다 제끼고, 아까 사진 보세요, 지금. 저렇게 이렇게 깊은 얼굴에 깊은 주름, 대머리, 그다음에 빚더미, 권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란 여자는 죄다 카이사르를 좋아했답니다. 알 수 없는 미스테리인데요. 어쨌든 카이사르는 사랑하는 상대에게 선물 공세를 했답니다. 그리고 애인의 존재를 숨기지 않았고요. 세 번째, 그 애인이었던 여자 누구하고도 결정적으로 인연을 딱 끊지 않았대. 계속 관계를 유지했대요. 그래서 여자들이 상처를 받는 것은 남자한테 무시당했을 때라고 해요. 그런데 이 카이사르는 아내를 포함해서 그 애인이었던 어떤 여자에게도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게 했답니다. 원로원 의원의 3분의 1이 카이사르에게 아내를 도둑 맞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 이런 말이 돌았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지 못하는 미스테리. 카이사르는 왜 그렇게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며 그 여자들 가운데 아무한테도 원한을 사지 않았는가가 지금까지도 풀지 못하는 영원한 숙제 미스테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